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3권 되찾은 시간 273쪽. 그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인이 라셀에게 와서 라 베르마의 딸과 사위가 면담을 청한다고 알렸다. 우리는 앞에서 라 베르마의 딸이 라셀의 초대를 받고 싶어하는 남편이 소망에 저항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젊은이가 떠난 후 어머니 옆에서 젊은 부부의 권태는 더욱 심해졌고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지낸다는 생각이 그들을 괴롭히면서 요컨대 라 베르마가 피를 조금 토하고 자기 방으로 물러간 순간을 이용하여 그들은 가장 멋진 옷으로 차려입고 자동차를 부르고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게르망트 대공 부인 댁으로 갔다. 라셀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측하고 내심 기뻤지만 거만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자리를 뜰 수 없으니 그들의 기이한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마디 적게 하라고 일렀다. 하인이 라 베르마의 딸이 자기와 남편이 라셀의 낭송을 듣고 싶은 욕망에 저항할 수 없고 그러니 그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급하게 적은 명함을 가지고 돌아왔다. 라셀은 그들의 바보 같은 핑계와 자신의 승리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유감스럽지만 이미 낭송은 끝났다고 대답하게 했다. 이미 젊은 부부의 기다림이 길어지는 응접실에서는 하인들이 이 거절당한 두 청혼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다. 모욕으로 인한 수치심과 어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라셀에 대한 추억이 라 베르마의 딸로 하여금 처음에는 단순히 즐거움의 욕구 때문에 감행했던 이 행동을 철저히 밀고 나가도록 부추겼다. 그래서 그녀는 라셀에게 도움을 청한다면서 라셀의 낭송을 듣지 못하면 악수라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라셀은 한 이탈리아 대공과 담소 중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가진 막대한 재산의 매력에 반했는데 재산의 출처가 그녀의 몇몇 사교계 관계에 가려져 있었다. 라셀은 저 유명한 라 베르마의 자식들을 이제 자신의 발밑에 꿇게 하는 상황의 역전을 헤아려 보았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재미있게 떠들고 난 후 젊은 부부에게 들어오라는 말을 전하게 했고 젊은 부부는 청할 필요도 없이 즉시 들어왔으며 이렇게 해서 라 베르마의 건강을 망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단번에 슬추시켰다. 라셀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보다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면 사교계에서 그녀의 선의에 대한 명성이 더욱 높아질 테고 그 젊은 부부에게는 비열함의 명성이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반가운 척하면서 젊은 부부를 맞이했고 자신의 위대함을 잊어버린 줄 아는 존경받는 후원자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셨군요. 반가워요. 대공 부인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연극계에서는 손님들을 초대한 사람이 그녀라는 걸 알지 못했으므로 어쩌면 라 베르마의 자식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들이 그녀에게는 별 상관없는 일인 그녀의 선의를 의심하는 대신 그녀의 영향력을 의심하게 될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게르먼트 공작 부인은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멀어졌다. 누군가가 사교계를 찾는 기색을 보일수록 공작 부인의 평가에서는 그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작 부인은 그 순간 라셀이 선의만을 높이 평가했을 뿐 누가 라 베르마의 자식들을 소개했다 해도 등을 돌렸을 것이다. 그동안 라셀은 내일 무대 뒤에서 라 베르마에게 퍼부을 멋진 말들을 이미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었다. 따님을 응접실에서 기다리게 해서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알았더라면 따님이 계속해서 명함을 보내긴 했지만 그녀는 라 베르마에게 일격을 가할 생각에 매혹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라 베르마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될 줄 알았다면 아마 물러섰을 것이다. 인간은 희생자를 만들기는 좋아하지만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들을 살게 내버려 두는 편을 좋아한다. 게다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며칠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해야 했다. 이건 좀 심하군요. 라 베르마가 결코 내게 다정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난 자식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고 싶었는데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못되게 굴면 그들은 자기 어머니가 나를 죽였다고 비난할 테니까요. 이 경우 난 공작 부인을 증인으로 내세울 거예요. 무대 생활에 좋지 못한 감정이나 가식적인 삶이 그 어머니를 동반했던 끈질긴 노력의 파생물 없이 자식에게 전해지면서 위대한 비극 여배우들은 자신이 연기했던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토록 여러 번 일어났던 것처럼 주위 가족들이 꾸민 음모의 희생물로 죽어가는 것 같다.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삶은 게다가 게르망트 씨가 자신이 드나들었던 사회를 실추시킨 결과이기도 한 그런 이유로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오래전부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진정된 게르망트 씨는 아직 건장하기는 했지만 게르망트 부인을 배신하기를 멈추었고 그러다 돌연 포르시빌 부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가로 열고 포르시빌 부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생각해 본다면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바람기 많은 여자의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0년마다 새로운 화신으로 나타나는 여인들이 있다. 새로운 사랑을 하고 때로 사람들을 그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젊은 아내는 절망에 빠진다. 가로 닫고. 그러나 이 관계는 늙은 공작이 예전에 그가 사랑했을 때 사용하던 수법을 이 마지막 사랑에서도 똑같이 모방하면서 그의 정보를 유폐시킬 정도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는데 만일 알베르틴에 대한 내 사랑이 커다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데트에 대한 사랑의 사랑을 되풀이한 것이라면 게르망트 씨의 사랑도 나와 알베르틴의 사랑을 환기했다. 오데트는 공작과 함께 점심도 저녁도 먹어야 했으며 그는 항상 그녀 집에 있었다. 그녀는 그를 남자친구들 앞에서 과시했고 그녀가 없었다면 감히 공작과 교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그들은 공작을 만나기 위해 그 집에 왔다. 마치 어느 화류계 여자 집에 그녀의 정부인 국왕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포르슈베 부인은 이미 오래전에 사극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뒤늦게 그녀에게도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도록 오만한 늙은이로부터 부양받는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녀는 공작의 마음에 드는 실내복을 입고 공작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예전에 그녀에게 담배를 보내주던 대공작에게 우리 작은 할아버지 얘기를 했다고 말했을 때처럼 공작에게 그들 얘기를 했다면서 남자친구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 뿐 자신을 낮추었다. 한마디로 사교계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상황의 힘을 통해 그녀는 예전 내 어린 시절에 나타났던 모습 그대로 다시 장밋빛 드레스의 여인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아돌프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옛 사람들을 대신하면서 같은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 오데트는 이런 새로운 상황을 아마도 탐욕 때문에 동의했을 테지만 거기에는 또한 그녀가 독립시킬 딸이 있을 때에는 사교계의 인기 대상이었다가 질베르트가 생리와 결혼하자마자 사교계에서 배제된 그녀에게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게르망트 공작이 많은 공작 부인들을 어쩌면 그들의 친구인 오리안을 골탕 먹이는데 매혹된 공작 부인들을 데려올 거라고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끝으로 게르망트 부인의 불만스러운 표정에 자극되어 부인을 이기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여성적인 경쟁심이 발동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포르시빌 부인과의 관계는 게르망트 공작에게 그의 보다 오래된 관계를 모방한 데 지나지 않았지만 조키클럽의 회장직도 두 번째로 잃게 했으며 예술 아카데미의 자유 회원직도 잃게 했다. 샤를루스 씨의 삶이 공개적으로 쥐피행의 삶과 결합되면서 윈니온 클럽과 옛 파리 동호회 회장직을 잃게 한 것과도 같았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비록 취향은 달랐지만 똑같이 게으름과 의지의 결핍 때문에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의지의 결핍은 할리먼 회원이었던 그들의 조부 게르망트 공작에게도 감지되었지만 그래도 덜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인데 한 손자는 자연스러운 취향으로 다른 손자는 자연스럽지 않은 취향으로 사회에서 고립하게 만들었다. 죽음을 맞기 전까지 생르는 아내를 포르시빌 부인 집으로 충실하게 데려갔다. 그들은 둘 다 게르망트 씨와 오데트의 상속자이며 더 나아가 오데트 자신이 게르망트 공작의 주요 상속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더욱이 성격이 까다로운 쿠르부아지에의 조카나 마르상트 부인, 트라니아 대공 부인조차도 이런 상속에 대한 기대에서 게르망트 부인의 멸시에 자극받은 오데트가 부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집에 갔는데 그들은 그 일이 게르망트 부인에게 줄 아픔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늙은 게르망트 공작은 밤낮으로 오데트와 함께 지내느라 더 이상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아내와 만나는 게 불편했지만 잠시 오데트를 보러 왔다. 나는 공작을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리고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제 폐허에 지나지 않았지만 웅장한 폐허, 어쩌면 폭풍우 속의 바위라고 할 수 있는 낭만적 아름다움이 깃든 폐허였다. 고통과 고통에 대한 분노의 물결, 얼굴을 둘러싼 죽음의 치솟는 물결이 사방에서 휘몰아치면서 바위 덩어리처럼 잘게 부서진 모습은 그렇지만 내가 언제나 감탄하던 자세, 몸을 뒤로 젖히며 꼿꼿이 하던 풍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얼굴은 지나치게 훼손되었지만 기꺼이 서재를 장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고대의 아름다운 두상처럼 부식되어 있었다. 그것이 예전보다 더 오래된 시기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과거에 더 많이 반짝거렸던 진료가 거칠고 부서진 형태를 띠었으며 뿐만 아니라 교활하고 쾌활한 표정이 뒤를 이어 병에 의해 만들어진 비의지적이고 무의식적인 표정이 죽음에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힘든 삶을 말하는 표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혈관은 모든 유연성을 상실하고 예전에 그토록 활짝 핀 얼굴에 지금은 조각 같은 단단함을 부여했다. 그리고 공작은 자기도 모르게 목과 뺨과 이마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존재는 매 순간 끈덕지게 매달려야 한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돌풍 속에 휩쓸린 듯했으며 한편 전보다 숱이 적어진 멋진 머리털에 생긴 흰 머리타래가 그 휩쓸린 얼굴의 돌출부를 거품으로 때리는 듯했다. 지금까지 다른 색깔이었던 바위의 모든 것을 침몰시키는 폭풍의 접근이 추사하는 그런 기이하고 이색적인 반사광처럼 뻣뻣하고 마모된 뺨이 납과 같은 잿빛, 치켜 올린 머리타래의 거품 이는 거의 흰색에 가까운 잿빛, 겨우 보일까 말까 한눈에 부여된 희미한 빛은 비현실적인 색조가 아닌 반대로 지나치게 현실적인 그러나 환상적인 색조였으며 또 늙음과 임박한 죽음에 소름 끼치는 예언적인 빛 속에 모방할 수 없는 조명장치의 팔레트로부터 빌려온 색조라는 걸 깨달았다. 공작은 몇 분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오데트가 그녀를 연모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깨닫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예전에 연극 속 왕과도 같은 태도를 취했을 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그가 지금은 진정으로 위대한 모습을 띠었고 조금은 자기 동생처럼 늙음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벗어던지게 하면서 동생과도 닮아 보였다. 예전에는 동생처럼 비록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오만했다면 지금은 물론 또한 다른 방식이긴 했지만 예의 바르고 공손했다. 왜냐하면 그는 예전 같았으면 멸시했을 사람에게 자기 동생처럼 건망증에 걸린 사람이 예의를 차린답시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정도까지는 실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외출하려고 문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려고 할 때면 그래도 남성에게는 가장 비참한 상태인 늙음이 또 그리스 비극의 왕처럼 명예의 절정에서 그들을 추락하게 하는 늙음이 위기에 처한 불구자가 도달하기 마련인 그런 십자가의 길에 그를 멈추도록 강요하면서 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닿게 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계단을 눈으로 찾으면서 더듬게 했다.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나 흐릿한 시야 탓에 그는 도움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도움을 부드럽게 수줍게 간청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늙음이 그를 위험 있는 자보다는 애걸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데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르망트 공작은 언제나 그녀의 집에서 같은 안락의자에 앉아 늙음과 통풍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못한 채로 공작에게 소개받고 그로부터 과거의 사교계의 일이나 빌파리치 후작 부인과 샤르트르 공작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도 만족해하는 친구들을 오데트가 초대해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포브르 생제로맹에서 외관상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게르망트 공작과 공작 부인과 샤를레스 씨의 위치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적 원리의 작용에 의해 세상 만사가 변하는 것처럼 그들의 불가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샤를레스 씨의 경우 그를 베르드랭의 노예로 만든 샤를리에 대한 사랑과 이어 정신력 약화에 의해 게르망트 부인의 경우 새로운 것과 예술에 대한 취향에 의해 게르망트 공작의 경우 그의 배타적인 사랑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 공작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이와 유사한 사랑을 체험했지만
나이의 노쇠가 그 사랑을 더욱 난폭하게 만들었고 또 공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게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공작 부인 살롱에서 엄격한 기준의 약화가 그 사랑을 부인하거나 사교적인 보상도 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제국의 중심과 재산 대장, 사회적 신분 증서 등 결정적인 것으로 보였던 온갖 것이 지속적으로 개조되면서 삶을 경험한 인간의 눈은 그에게 가장 불가능하게 보였던 바로 그곳에서 가장 완벽한 변화를 관찰하게 된다. 때로 수완이라는 수집가가 모으고 배치한 옛 그림의 시선 아래 그토록 왕정복고풍인 공작이 그토록 제2제정풍인 화류계 여자와 더불어 유행에 뒤진 고풍스러운 장관의 마지막 특징을 완성하는 가운데 공작이 좋아하는 실내복을 걸친 분홍빛 드레스의 여인이 수다를 떨며 공작의 말을 중단시켰다. 공작은 곧바로 말을 멈추었지만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쩌면 공작은 그녀 역시 공작 부인처럼 가끔은 바보 같은 말을 한다는 걸 알았으며 어쩌면 노인의 환각 속에서 게르망트 부인의 그 무례한 재치 넘치는 말이 자신의 말을 중단한다고 생각하고 마치 사슬에 묶인 야수가 잠시 아프리카 사막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잠시 게르망트 저택에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공작은 갑자기 얼굴을 쳐들면서 작고 노란 둥근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는데 야수의 눈처럼 광채를 번뜩이는 그 눈길은 내가 게르망트 부인 댁에 갔을 때 부인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할 때면 공작이 내려보던 그래서 나를 전율케 하던 눈길이었다. 이렇게 공작은 잠시 그 대담한 분홍빛 드레스의 여인을 노려보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에게 대들면서 그를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으므로 구경꾼들에게 길게 느껴지는 몇 분이 지나자 그 길들여진 늙은 야수는 자신의 층계참의 신발 닦는 깔개로 현관이 표시된 공작 부인의 집, 다시 말해 자유롭게 뛰놀던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식물원이 우리에 갇힌 채 포르시벨 부인의 집에 있음을 기억하고 금발인지 백발인지 모를 아직은 숱 많은 덥수룩한 머리털을 어깨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다시 얘기를 이어갔다. 그는 포르시벨 부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게다가 대개는 별 의미 없는 말이었다. 공작은 오제트에게 그와 함께 식사할 친구들의 초대를 허락했다. 그러나 사실 수완의 기벽에 익숙했던 오데트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며 알베르틴과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내게는 감동적인 그런 과거의 사랑에서 빌린 기벽에 의해 자신이 오데트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먼저 물러가기를 요구했다. 공작이 떠나자마자 그녀가 다른 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공작은 그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노인의 시력은 그들의 귀가 점점 들리지 않은 것처럼 약해지고 명철함은 둔해지고 피로조차 그들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한다. 그리하여 어느 특정 나이에 이르면 제우스가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은 몰리에르의 한 인물이다. 그것도 알크메네의 연인인 올림포스 산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제롱트이다. 더욱이 오데트는 게르망트 씨를 배신했고 그런데 또한 매력이나 고귀함도 없는 그를 보살폈다. 그녀는 다른 역할에서도 그러했지만 그 역할에서도 그저 평범했다. 삶이 그녀에게 멋진 역할을 맡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내가 그 뒤에서 그녀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게르망트 씨가 그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질투의 요구를 절충하기 위해 그녀에게 낮에 열리는 연회에만 그것도 무대회가 아닌 조건에서만 참석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의 이런 유폐 생활을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내가 몇 편의 평론을 쓰고 에세이를 출간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그녀가 나를 유명 작가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내가 그녀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카시아 가로수길로 갔던 시절과 나중에 그녀의 집에 갔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순진하게도 당신이 언젠가 위대한 작가가 되리라는 걸 그때 내가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작가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사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성들 옆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이제 다만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류계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얘기했다. 그런데 한 번은 내게 홀딱 반한 남자가 있었고 나 역시 그를 미칠 듯이 사랑했죠. 우리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는 아메리카로 여행을 떠나야 했고 나도 그와 함께 갈 예정이었죠. 출발 전날 밤 나는 언제나 이런 상태로밖에 남지 못할 사랑을 축소시키지 않는 편이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냈고 그 사람은 내가 함께 떠나는 줄로 확신했고 정말 황홀한 밤이었죠. 나는 그 사람 옆에 끝없는 기쁨을 느꼈고 또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침이 되자 나는 어느 여행자에게 표를 주려고 외출했고 그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표값이라도 지불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아니요, 그 표를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도움이 돼요. 돈은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 후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다. 어느 날 상젤리제에 있었는데 내가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브레오테시가 나를 집요하게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느냐고 물었죠. 그는 내게 당신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어서 보고 있어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펜지꽃이 달린 작은 모자였는데 당시의 유행이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몹시 화가 났고 그래서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용납하지 못해요 라고 말했죠. 그때 마침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마차가 있으면 용서해 드리죠 라고 내가 말했죠. 마침 마차가 있군요. 당신을 모셔다 드리죠. 아니요, 난 당신이 아니라 당신 마차만 원해요. 나는 그의 마차를 탔고 그는 비를 맞으며 떠났죠. 하지만 그는 저녁에 내 집에 왔고 우리는 2년 동안 미칠 듯이 사랑했어요. 한번 차를 마시러 오세요. 내가 어떻게 포르시빌 씨와 교제하게 되었는지 말해드릴 테니까요. 사실 하고 그녀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수도원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산 것은 지독하게 나를 질투하는 남자들하고만 큰 사랑을 한 탓이에요. 포르시빌 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진정으로 지적인 남자들만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스완 씨도 저 가엾은 공작처럼 질투가 심했어요. 공작의 경우 나는 그가 자기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스완 씨로 말하자면 나는 그를 미친 듯이 사랑했죠. 사랑하는 남자를 기쁘게 하거나 그저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만이라도 우리는 춤이며 사극이며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엾은 살을. 그는 정말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정확히 내가 사랑하던 스타일의 남자였어요. 어쩌면 그 말은 진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스완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시절이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중에도 그녀는 결코 그가 좋아하는 취향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때 그는 그녀를 얼마나 많이 또 고통스럽게 사랑했던가. 훗날 그는 그런 모순에 놀랐다. 하지만 한 남성의 삶에서 자신의 취향이 아닌 여자로 인한 고통의 비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모순이 아닌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어쩌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여인이 우리 취향이 아닌 경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우리 취향인 여인하고라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습관에 물들이게 되고 그러면 여인은 우리가 자신을 욕망한다고 느껴 언쟁을 벌이고 드물게만 미래를 허용하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우리가 그녀를 사랑할 때면 우리 옆에 부재하거나 불화를 일으키거나 여행을 떠나면서 소식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부터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를 박탈한다. 다음으로 이런 습관은 그 근처에 강렬한 육체적 욕망이 없으므로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일 사랑이 생기면 우리의 두뇌가 더 많이 작동한다. 다시 말해 욕망 대신 소설이 자리한다. 우리는 우리 취향이 아닌 여자를 경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며 그러다 만약 우리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들을 100배나 더 사랑하면서도 그들 옆에 있을 때면 욕망이 충족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나 그 밖의 여러 많은 이유로 해서 우리의 취향이 아닌 여인들 때문에 가장 큰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로만 행복을 실현하는 운명의 장난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의 취향인 여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또는 우리를 충족시키고 그런 다음에는 재빨리 떠나가거나 하여 우리의 삶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에서 위험하고 고뇌를 배태하는 것은 여인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일상적인 현존,
매 순간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한 호기심이다. 그것은 여인이 아니라 습관이다. 나는 비겁함에서 그녀가 무척 친절하고 고결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허위이며 또 그녀의 솔직함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섞여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 이야기를 계속함에 따라 수환이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수환이 알았다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생각하자 소름이 끼쳤다. 왜냐하면 수환은 그 존재에게 그의 온 감각을 집중했으므로 그녀가 어느 낯선 남자나 여자를 바라볼 때 이 시선만으로도 누가 그녀의 마음에 들었는지를 거의 확실히 짐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녀는 자신이 다만 단편 소설의 주제라고 생각되는 걸 내게 제공하기 위해 얘기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예로부터 언제나 내 상상력에 풍부한 재료를 제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다 비이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삶의 법칙을 끌어낸 나 자신에게 유래하는 행동으로 그 재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게르망트 씨는 그의 벼락 같은 분노를 주로 공작 부인에게만 품고 있었는데 포르시빌 부인이 게르망트 부인이 자유로운 교제에 대해 공작의 분노한 주의를 돌리는 걸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작 부인은 몹시 불행했다. 사실 샤를리스 씨에게 내가 한 번 부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내게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것은 형 쪽이 아니며 또 공작 부인의 순결함에 대한 전설도 실제로는 수없이 교묘하게 은폐된 많은 정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거의 모든 이들에게서 게르망트 부인은 그와는 매우 다른 여인으로 보였다. 언제나 완전 무결한 여인이라는 관념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했다. 나는 이 두 개의 관념 사이에서 어느 편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수 없었는데 이런 진실을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모르는 법이다. 나는 콩브레 성당의 중앙 통로에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방황하는 몇몇 푸른 시선을 떠올렸다. 사실 이 두 관념 중 어떤 것도 그 시선에 의해 반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시선의 다른 의미를 수긍이 갈 만한 의미를 부여했다. 어린아이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 시선이 내게 보내진 사랑의 시선이라고 착각했다. 그 후 나는 그것이 성당의 채색 유리에 그려진 여인처럼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성주 부인의 관대한 시선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지금 나는 나의 첫 생각이 옳았으며 그 후에 공작 부인이 내게 결코 이 사랑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콩브레이 생틸레르 성당에서 우연히 만난 미지의 소년이 아닌 그녀 아주머니의 친구이자 조카의 친구인 나와 더불어 그녀의 평판을 위태롭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공작 부인은 나와 자신의 과거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그 과거가 더욱 견고하다고 느껴 한순간 만족했지만 내가 당시에 사강씨 또는 게르망트 씨와 거의 구별하지 못했던 브레오토 씨의 지방사람 기질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곧 사교계 여인의 관점을 다시 말해 사교계를 경멸하는 여인의 관점을 다시 취했다. 공작 부인은 나와 계속 말을 하면서 재택을 보여주었다. 몇몇 작은 살롱에는 주인과 친한 사람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스스로 떨어져 나와 있었다. 제정시대풍의 작은 살롱에는 드물게 검정 연미복을 입은 몇몇 손님들이 긴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으며 아테네 여신상이 받치고 있는 전신 거울 옆에는 요람처럼 아니 오목한 긴 의자가 직각으로 놓였고 그 의자에 한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다. 공작 부인이 들어와도 방해받지 않는 여인의 나른한 자태가 그녀가 입은 제정시대 스타일의 연분홍 실크 드레스의 아름다운 광택과 대조를 이루었는데 그 앞에는 짙은 자홍색 푸쿠시아 꽃도 빛이 바랜 듯했다. 또 자개 광택이 나는 옷감에는 상중과 꽃이 오래전에 압착된 듯 그 흔적이 파여 있었다. 그녀는 공작 부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가볍게 기울였다. 대낮이었지만 그녀가 음악에 몰입할 목적으로 두꺼운 커튼을 쳐달라고 했으므로 사람들이 발을 삐지 않도록 삼각대 위 항아리 모양의 램프에 불이 켜져 있어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무지개처럼 아롱거렸다.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내 질문에 그 젊은 여인이 생테베르트 부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난 예전에 내가 알았던 생테베르트 부인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다. 게르망트 부인은 그 여인이 내가 말하는 부인의 증손부 라로슈프코 가문 태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쇤테베르트 부인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나는 부인에게 그녀가 아직 롬 대공 부인이었던 시절 스완을 만났던 저녁 파티를 환기했다. 게르망트 부인은 그 파티에 절대 간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공작 부인은 언제나 조금은 거짓말쟁이였는데 지금은 그런 성향이 더 심해진 듯했다. 쇤테베르트 부인은 그녀에게 살롱자치였으며 하기야 시간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했다. 나는 우기지 않았다. 아니에요. 당신도 우리 집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을걸요. 재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의 남편이죠. 나는 부인과는 사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남편이 없었는데요. 그들이 헤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어쨌든 남편 쪽이 아내보다는 훨씬 유쾌했어요. 나는 내가 여기저기서 만났지만 결코 이름을 알지 못했던 그 엄청나게 크가 크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완전히 백발인 거대한 인간이 바로 쇤테베르트 부인의 남편이었음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작년에 사망했다. 그의 증손부로 말하자면 나는 누가 들어와도 꼼짝 않고 들어누운 채로 음악을 듣는 것이 위병이나 신경병 또는 정맥염 때문인지 아니면 임박한 출산 또는 최근의 해산이나 유산 때문인지도 알 수 없었다. 모든 가능성 중에 그녀의 아름다운 붉은색 실크가 가증 자랑스러워서 긴 의자에 들어 누우면 레카미의 부인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오랜 세월의 간격을 두고 시간의 거리와 연속성을 표시하는 그 쇤테베르트라는 이름이 왜 내게 새롭게 꽃피웠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으리라. 쇤테베르트라는 이름과 제정시대의 양식이 붉은색 푸쿠시아 실크로 활짝 핀 요람에서 그 여인이 잠재운 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게르망트 부인은 이런 제정시대의 양식이 항상 싫었다고 단언했다. 이 말은 그녀가 지금은 그 양식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다소 지연되기는 했으나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사실이었다. 그런데 부인이 잘 알지 못하는 다비드를 얘기하면서 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녀는 젊었을 때 앵그르를 진부한 주제의 그림을 그리는 가장 따분한 화가로 여겼는데 이런 앵그르가 돌연 아르누보의 거장들 중 가장 흥미로운 화가가 되었으므로 들라크루아를 싫어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녀의 숭배가 어떤 단계를 거쳐 비난으로 이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적인 여인들의 대화가 있기 10년 전부터 이미 미술 비평가들에 의해 반영된 취향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제정시대의 양식을 비판한 후 쇤테베르트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브레오테 씨에게서 지방 사람의 기질 같은 시시한 주제에 관해서만 얘기한 것을 사과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쇤테베르트 드 라로푸슈코 부인이 왜 위장에 이로운 걸 찾고 앵그르풍의 효과를 찾는 것이 내 관심을 끄는지 생각하지 못했고 왜 내가 그녀 부인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닌 남편의 이름에 매혹되었는지 또 상징으로 가득한 이 방에서 시간을 잠재우는 것이 그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당신에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죠? 라고 공작 부인이 외쳤다. 그녀는 이 말을 낮은 소리로 했고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한 젊은 남자가 그는 예전에 쇤테베르트라는 이름보다 내게 친숙했던 이름에 의해 나중에 내 관심을 끌었다. 한 젊은 남자가 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보다 몰입해서 음악을 듣기 위해 조금 멀리 갔다. 크로이처 소나타가 연주 중이었으나 프로그램을 착각했는지 그는 팔레스트리나의 곡처럼 아름답지만 이해하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라벨의 곡이 연주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려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다 덮개 달린 책상에 부딪혔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게 하여 이런 간단한 동작이 오히려 조금은 크로이처 소나타를 종교적으로 청취하는 고역을 멈추게 했다. 이 작은 소동의 원인인 게르망트 부인과 나는 서둘러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래요. 어떻게 저런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죠? 조금 전에 당신이 질베르트 드 생루와 담수를 나누는 걸 보았을 때도 그랬어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그 여잔 정확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라고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가식적이고 가장 부르주아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성을 변호하는 일에도 공작 부인은 귀족적인 편견을 섞고 있었다. 게다가 당신은 정말로 이런 집에 올 예정이었나요? 물론 오늘은 이해가 가요. 라셀의 낭송이 있었으니까요. 그건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죠. 비록 그녀의 낭송은 훌륭했지만 이런 관객들 앞에서 그녀의 전부를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녀와 단둘이서만 식사할 수 있게 해드리죠. 그러면 당신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점심 식사 후에는 그녀가 베를린 시를 낭송할 거예요. 그 낭송을 듣고 소감을 말해주세요. 그러나 이런 큰 연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당신이 왜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적어도 연구하러 오지 않았다면 하고 부인은 의혹과 경계의 표정으로 덧붙였지만 그녀가 암시하는 그 사실 같지 않은 일의 종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녀 스스로가 더 이상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부인은 특히 날마다 X와 Y가 참석하는 점심 식사 후의 모임을 자랑했다. 왜냐하면 부인은 이제 그녀가 과거에 경멸했던, 비록 오늘날에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살롱을 가진 여인이라는 관념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인의 진정한 우월성 또는 선택받은 여인의 표시는 그들 집에 모든 남성들이 모이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기 때문이다. 내가 살롱을 가진 어느 귀 부인이 하울랜드 부인이 살아있을 때 그녀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다고 하자 공작 부인은 나의 순진함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죠. 그 귀부인의 살롱에는 모든 남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울랜드 부인이 그들을 위인하려고 했으니까요. 생루 부인에게는 지금 막 그랬듯이 남편의 옛 애인의 낭송을 듣는 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고 나는 공작 부인에게 말했다. 나는 공작 부인의 얼굴에서 방금 들은 말을 어떤 추론에 의해 유쾌하지 못한 사유에 연결할 때면 생기는 그런 비스듬한 줄을 보았다. 이런 추론은 사실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온갖 심각한 것은 그렇게 말이나 글로 대답을 받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만이 그들이 잘못 쓴 편지, 그저 실수에 불과한 편지에 대한 답장을 연이어 10번이나 간청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종류의 편지에 대해서는 다만 행동으로만 대답하는 법이다. 이를테면 당신이 제때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한 여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는 경우 그녀는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 무시회라고 부른다. 생루와 라셀의 관계에 대한 나의 암시는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니었고 게르망트 부인에게 내가 생루의 친구이며 어쩌면 공작 부인 댁의 저녁 파티에 라셀이 겪은 실패에 대해 속내를 털어놓은 친한 친구였음을 환기하면서 아주 짧은 순간만 불만을 품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불만은 그녀의 생각 속에서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그 환한 사선도 사라졌으며 그래서 게르망트 부인은 생루 부인에 대한 내 질문에 대답했다. 질베르트는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에는 더욱 개의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무서운 아이랍니다. 지위와 이름을 원해서 내 조카 며느리가 되고 그래서 진흙탕에서 벗어나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거기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내 가엾은 로베르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파요. 로베르가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그 점을 깨닫고 있었고 다른 많은 것도 깨닫고 있었죠. 어쨌든 저 애는 내 조카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남편을 속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어요. 그래요. 내가 아는 걸 말해드리죠. 로베르가 메제 글레지의 한 장교와 결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때문에 로베르가 군에 지원했고요. 전쟁이 그에게는 가족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길로 보였으니까요. 내 생각을 알고 싶다면 로베르는 전사한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저엔 어떤 종류의 슬픔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관심을 가장하는 어떤 냉소적인 방식으로 날 놀라게 했어요. 그것이 날 무척 슬프게 했어요. 난 가엾은 로베르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당신은 날 잘 모르니까 이런 모습에 놀랄지 모르지만 지금도 로베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난 어느 누구도 잊지 않는답니다. 로베르는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모든 걸 짐작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애가 조금이라도 남편을 사랑했다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이 미친 듯이 사랑했던 여자와 같은 살롱에서 저렇게 냉정한 태도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녀는 그가 언제나 사랑했던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전쟁 중에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걸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녀의 목덜미라도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야죠. 하고 공작 부인은 외쳤다. 라셀을 초대함으로써 질베르트가 로베르를 사랑한다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녀 자신이 어쩌면 잔인하게 행동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외쳤다. 그래요, 알다시피 라고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돼지 같은 년이에요. 이런 표현은 상냥한 게르망트 사회에서 연극 배우의 세계로 내려간 성향 탓에 또한 그녀가 자유분방함으로 넘친다고 판단하는 18세기의 취향에 그 표현을 접붙였기 때문에 끝으로 자기에게는 무슨 것이든 허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질베르트에 대한 증오심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초상화라도 때려주고 싶은 욕구에서 구술되었다. 그와 동시에 공작 부인은 그런 표현을 통해 질베르트에 대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질베르트에 맞서 자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로베르의 이해관계나 상속 문제의 관점에서조차 사교계나 집안에서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실로부터 어떤 표면상의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하는데 아마도 어머니 쪽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질베르트가 그녀에게 어린 소녀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기대했던 것도 바로 이런 어머니 쪽의 쉬운 성격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부탁을 깊이 생각해 본 후 아마도 경제적 이득이 자기 집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말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대담한 결론을 끄집어냈다. 그녀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내 딸을 찾아서 당신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저기 모르트마르 아들과 또 별 흥미없는 풋내기들과 이야기하고 있네요. 틀림없이 당신에게 상냥한 친구가 될 거예요. 로베르가 딸을 가진 데 대해 만족했느냐고 묻자 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래도 그의 취향에 비추어 보면 하고 질베르트가 순진하게 말했다. 남자아이를 더 원했겠지만요. 그녀가 가진 이름과 재산으로 왕족과 결혼해서 장차 수왕과 그 아내의 모든 상승 작업을 완성시켜줄 거라고 그 어머니에게 기대했던 딸은 나중에 한 무명 작가를 남편으로 택했는지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속물 근성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출발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그 집안을 내려가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무명의 부부에게 과거에 엄청난 지위를 가진 부부가 있었다고 새로운 세대에게 믿게 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스완과 오데트 드 크레시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생각에 틀렸음을 또 이처럼 놀라운 집안도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적적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루 부인이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혼을 했으며 그녀의 아버지와 오데트 드 크레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드 크레시의 결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헛된 시도였지만 적어도 사랑이란 관점에서 보면 수완의 결혼은 18세기에 루소의 제자인 대귀족들이나 대혁명 이전의 사람들에게 자연의 삶을 살고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만든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질베르트의 말이 가져다준 놀라움과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느낀 기쁨은 생루 부인이 다른 방으로 가면서 이내 지나간 시간의 관념으로 대체되었지만 이 관념 역시 저 나름대로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생루 양에 의해 유발된 것이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루 양은 숲속에서 여러 갈래의 길들인 한 곳으로 모여드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다양한 지점에서 온 길들이 모여드는 교차로 원형 광장이 아니었을까. 생루 양에게 도달하고 또 그녀 주위에서 빛을 방사하는 길들은 수없이 많았다. 우선 내가 그토록 산책을 많이 하고 몽상했던 두 개의 커다란 산책로가 그녀의 아버지 로베르 드 생루에 의해 게르망트 쪽이 그녀의 어머니 질베르트에 의해 스완네 집 쪽으로 가는 메제 글리즈 쪽이 마침내 그녀에게 이르렀다. 하나는 소녀의 어머니와 상젤리제를 통해 나를 스완과 콩브레에서의 저녁 시간과 메제 글리지에 이르게 했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햇살이 비치는 바다 옆에서 그를 다시 보았던 발베크의 오후에 이르게 했다. 이 두 길 사이에서는 이미 횡단선이 놓여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생류를 만난 현실의 발베크도 대부분 그곳에 있는 성당, 특히 페르시아풍의 성당에 대해 얘기한 수완 때문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조카인 로베르 드 생루를 통해 내가 게르망트 쪽을 콩브레에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삶의 여러 다양한 지점에서 생루 양은 나를 그녀의 할머니이자 내가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만났던 그 분홍빛 드레스의 여인에게로 인도했다. 새로운 횡단선이 여기에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날 나를 안내해주고 훗날 분홍빛 드레스의 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선물했던 작은 할아버지의 시종은 샤를르스 씨가 사랑했고 뿐만 아니라 생류 양의 아버지도 사랑했으며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젊은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마치 처음 내게 알베르틴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질베르트였던 것처럼 처음 내게 뱅테유 음악에 대해 얘기한 사람은 바로 생류 양의 할아버지 스완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알베르틴에게 뱅테유의 음악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그녀와 함께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삶을 시작했으며 또 그 삶이 내게 그토록 큰 슬픔을 초래했다. 게다가 이런 알베르틴을 돌아오게 하려고 떠난 사람도 바로 생류 양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파리에서 소환 부부의 살롱이나 게르망트 네이 살롱 또는 이와 정반대편에 있는 베르드렉 네이 살롱에서 보낸 사교계에서의 내 모든 삶만 해도 콩브레이 두 산책로 옆에 상잘리제 공원과 라스플리에르의 성관의 아름다운 테라스를 한 줄로 늘어서게 했다. 게다가 우리가 만난 존재가 누구이든 그들과의 우정을 얘기하려면 우리 삶의 가장 상이한 풍경 속에 그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묘사하는 생류의 삶만 해도 모든 배경 속에 전개되면서 내 모든 삶과 나의 할머니나 알베르틴과 같은 가장 낮은 부분의 삶과도 관계를 맺으리라. 게다가 아무리 반대편에 있다 해도 베르드릭네 사람들은 오데트의 과거를 통해 오데트와 연결되며 샤르를 통해서는 로베르 드 생루와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뱅테유의 음악은 어떤 역할을 했던가. 끝으로 수아는 르그랑댕의 여동생을 사랑했으며 르그랑댕은 그 자체로 샤를르스 씨의 지인이 되었고 캉브르 메리의 아들은 샤를르스 씨의 피후견인과 결혼했다. 물론 우리 마음만이 문제라면 삶이 산산조각 나는 신비로운 실에 관한 시인의 말은 타당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존재와 사건 사이에 끊임없이 실을 짜고 보다 두꺼운 짜임을 위해 실을 엇갈리거나 겹치게 하여 그 결과 추억의 풍요로운 그물망은 우리 과거의 미미한 지점과 다른 모든 것 사이에서 그 연결에 대한 선택권만을 주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끝!